7번으로 가야죠. 7번. 저는 정치 참여 집단. 이런 건 점수 주는 문제죠. 세 가지 있잖아요. 정당, 시민단체, 이익집단. 목적 및 활동을 나타내는 건데, A가 뭐예요? 감시 활동을 한다 했으니까 A가 시민단체고요. B가 후보자 공천한다고 했으니까 정당이네요. 그러면 C는 이제 이익집단이겠죠. 이익집단. 그러면 뭐야 이거? 뭐 하나 빠진 것 같으네. 맞는 걸 고르라, 틀린 걸 고르라. 그게 없네. 그게 빠져 있잖아요. 어딜 치다가 빠진 것 같아. 하여튼 보자고요. 맞는 것이 있는 거, 틀린 것이 뭔가 한번 보자고요. A는 시민단체는 특정한 분야에서 사적 이익은 C라고 해야 되죠. 이건 틀렸어. B는 정당이니까 행정부와 의회를 매개하는 정치적 책임을 바탕으로 해서 매개하라는 게 정당이니까 이건 맞고. 그럼 이제 3번으로 정답이 결정되겠네요. 맞는 걸 고르라고 하는 건지 틀리는 걸 고르라고 하는 건지. C는 이익집단은 공적 이익을 추구하는 비영리 그러니까 맞는 걸 고르라는 문제네. 그죠? 맞는 걸 고르라는 문제로 2번이 정답입니다. 그리고 4번에 정치적 책임을 지는 건 정당밖에 없습니다. 8번. 다음 사례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 갑 19세 개를 데리고 공원을 산책하던 중 스마트폰으로 게임을 하느라 개의 목줄을 놓치고 말았다. 감 잡았죠? 동물 점유자 책임이네요. 그러니까 특수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는 거죠. 원칙은 과실책임이고 보충적으로 상대적 무과실책임주의를 병행하고 있죠. 이때 잔디밭에서 놀고 있던 7살 아이에게 개가 갑자기 달려들자 을은 개의 공격을 피할 다른 방법이 없어 길가에 세우는 병의 자전거와 부딪혀 넘어졌다. 이로 인해 병의 자전거가 파손되었고 을은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었다. 자, 법적 판단으로 옳은 걸 찾아야 돼요. 1번. 갑은 병의 자전거 손해에 대해 고의가 없으므로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과실 책임이 원칙이고 무과실 책임은 보충적으로 병행된다고 했으니까 고의는 없었지만 과실이 있잖아요. 과실 책임주의에 의해서 손해배상 책임을 집니다. 1번 틀렸고요. 2번. 갑은 개의 소유자가 아닌 경우 갑은 을에게 특수불법행위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점유자만 특수불법행위 책임을 집니다. 2번도 틀렸고 3번. 을의 행위는 아까 그 꼬마죠. 7살짜리 꼬마의 행위는 위법성이 없으므로 위법성도 없고 책임성도 없죠. 위법성도 없고 책임성도 없어요. 을의 부모는 병에게 책임 무능력자 감독자 책임을 지지 않는 이건 맞네. 책임 무능력자 책임은 을이 불법 행위를 했어야 돼요. 을이 불법 행위를 했을 때 을의 부모가 이제 감독자로서의 책임을 지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이게 을이 불법 행위를 저지른 게 아니니까. 따라서 3번은 맞는 것으로 정답이고요. 4번은 어디가 틀렸을까요? 병은 민사 조정 절차를 거쳐야 재산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받을 수 있다. 아닙니다. 민사 조정 거치지 않고 바로 소송 들어갈 수 있습니다. 4번도 틀렸네요. 3번 정답. 9번 문제로 갈게요. 우리나라 헌법의 기본 원리 7개 있었죠? 6개던가? 가장 많이 출제되는 게 앞부분에 나와 있는 거죠. 자유민주주의 원리, 국민주권의 원리, 자유민주주의 원리, 복지국가의 원리. 그 밖에 뭐 국제평화주의라든가 평화통일지향이라든가 문화국가주의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러면 나가 어떤 기본 원리인지를 먼저 판단해야 돼요. 근대적 의미의 헌법은 국가의 역할을 제한하여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최대한 존중하고 국민의 동의와 지지에 근거한 국가 권력 행사를 강조하였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우리나라 헌법은 가를 반영하여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최대한 존중하는 것이니까 자유민주주의의 원리가 되겠네요. 그러니까 가번에 들어갈 우리 헌법의 기본 원리는 자유민주주의의 원리고요. 자, 자유민주주의 원리를 반영하여 기본권 보장, 법치주의 등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근대적 의미의 헌법으로는 국가가 빈부격차를 비롯한 여러 사회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었다. 그래서 현대적 헌법은 국가의 생존과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을 강조한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우리나라 헌법은 복지국가의 원리를 반영하고 있다. 그러니까 가가 자유민주주의 원리고 나가 복지국가의 원리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맞는 거 올라옵시다. 1번. 가는 남북분단이라는 현실을 반영한 우리나라 헌법의 특유한 원리. 이건 남북통일, 평화통일의 원리. 평화통일의 원리로 봐야겠죠. 그 다음에 2번. 가를 실현하기 위해 국제평화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 이건 국제평화주의의 원리입니다. 침략적 전쟁 부인한다는 것은 국제평화주의의 원리에 해당이 되고. 3번. 나 복지국가의 원리를 구현하는 방안으로는 우리나라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거 맞잖아요. 3번 정답이네요. 4번은 왜 틀렸을까요? 나에 따라 우리나라 헌법에서는 국가기관 상호 견제와 균형, 상호 견제와 균형이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건 자유민주주의 원리로 봐야 되니까 나가 아니라 가라고 해야겠죠. 10번. 가족 형태를 바라보는 관점. 가족 형태를 바라보는 관점이네요. 가부터 볼까요? 현대사회에서 이혼과 재혼, 공동체 가족, 1인 가구의 증가 등 가족 형태의 변화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이는 가족 내에서 경제적 우위를 갖는 남성 중심의 권위주의적 전통 가족 관계에 저항하여 이루어진 결과이다. 그러니까 가족 형태의 변화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죠? 기능론이겠네. 기능론? 아닌가? 저항으로 이런 거? 나번까지 한번 볼까요? 현대사회에서 이혼과 재혼, 공동체 가족 1인 가구 증가 등 가족 형태의 변화는 자연스러운 현상을 볼 수 없다. 이는 가족의 양육 및 부양 기능이 약화되고 가족 간 유대 관계를 중시하는 인식도 약화된 결과에 가번이 기능론이네요. 나번이 기능론이니까 가번은 전통적 가족 관계에 저항하여니까 갈등이네. 갈등. 그래서 가번이 갈등론이고요. 나번이 기능론을 보는 관점인데 옳은 거 골라야 돼요. 가는 갈등론은 나와 달리 가족 구성 간의 갈등을 당연한 것으로 본다. 정답이네. 싱겁네. 2번은 왜 틀렸을까요? 가족 형태의 변화 원인을 구성원의 의식 변화에서 찾는 것은 기능론으로 봐야겠죠. 기능론으로 봐야 되고. 가족 형태의 변화 원인을 사회 구조의 영향력에서 찾는다. 사회 구조의 영향력에서 찾는다. 이거 뜯어 고치자는 갈등론에 해당이 되겠죠. 4번. 나는 기능론은 가와 달리 가족 구성 간의 갈등을 평등한 가족관계의 확산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갈등론이니까 이건 나가 아니라 가라고 봐야죠. 1번만 맞네요. 넘어가서 11번. 가에서 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찾으래요. 연구 목적을 보니까 흡연이 청소년 정서 발달에 미치는 영향 또는 상관관계 또는 인과관계 이런 단어가 보이면 실증적 연구죠. 실증적 연구. 양적 접근법의 주제입니다. 또는 방법론적 이론론 또는 설명적 연구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그럼 독립변수는 뭐예요? 연구 목적에서. 원인에 해당되는 게 흡연이죠. 그러니까 흡연이 독립변수고요. 청소년 정서 발달 이게 종속변수에 해당이 되는 거겠죠. 그럼 이제 이 관계에 대해서 가설을 설정하고 출발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지금 가설이 생략됐네요. 가설이 생략됐고 연구 대상은 땡땡 금연센터에서 금연 교육을 받고 있는 13세 이상 18세 미만의 청소년. 그러니까 전수조사예요? 표본조사예요?
표본인데 표본의 대표성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왜 금연교육반, 그러니까 담배 피고 있는 아이를 대상으로 하고 있잖아요. 교육받는 대상으로 가고, 교육받지 않은 아이들도 포함시켜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 표본의 대표성이 없어요. 표본의 대표성이 없기 때문에 연구에 대한 신뢰도도 떨어집니다. 믿을 수가 없는 거지. 조사 방법은 30문항으로 이루어진 설문지법이네요. 질문지법. 그러니까 양적 자료수집 방법이죠. 양적 자료수집 방법이니까 구조화, 표준화 접근법, 방법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자료 처리는 컴퓨터에 의해서 통계 처리했네요. 그리고 결론을 도출했어요. 이제 옳은 거 찾아야 돼요. 가에서는 연구자의 엄격한 가치 중립이 요구된다. 땡. 연구자의 가치 중립이 엄격하게 요구되는 건 세 가지밖에 없죠. 자료 수집 분석, 가설 검증, 결론 도출. 그 앞 단계는 소극적 가치 개입 단계고요. 마지막 대책 마련 단계는 적극적 가치 개입 단계다. 이렇게 공부했어요. 그러니까 1번 틀렸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다번하고 라번. 다라가 자료 수집 방법이고 통계 처리하는 것이니까 다라가 연구자의 엄격한 가치 중립이 요구되는 단계입니다. 이번에 나에서는 나가 뭐예요? 연구 대상. 응답자와 교감이 필요하다. 응답자와 교감이 필요한 건 면접법입니다. 이건 질문지법이니까 응답자와 교감 그 필요 없어요. 다만 질문지법의 뭐라고 표현해야 돼? 올바른 질문지를 만들어야겠죠? 그러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 다음에 문제 나오니까 그 문제 풀면서 다시 설명드릴게요. 질문지에 문제가 없어야 되고요. 응답지에도 문제가 없어야 되죠. 기억나요? 우리 이론 시간을 공부했었잖아요. 근데 이거 모두 다 수능에서는 출제된 바가 있으니까 문제 나오면 그걸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그 다음에 3번에 다에서는 다가, 조사 방법에서는 각 문항의 답지가 상호 배타적이지 않아야 된다. 답지의 조건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어느 하나를 선택할 때 다른 선택이 없어야 돼요. 즉, 배타적이어야 돼요. 두 번째, 모든 경우의 수를 포함해야 돼요. 즉, 포괄성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 두 가지가 설문지의 응답지가 갖춰야 할 조건이죠. 자, 다시. 응답지 상호 간에 상호 배타적이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모든 경우의 수를 포함하는 포괄성을 가지고 있어야 이게 올바른 응답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3번도 틀렸어요. 그 다음에 4번. 마에서 결론 도출이죠. 얻은 결과는 청소년에 대해 일반화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왜 없죠? 그렇습니다. 표본의 대표성이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연구 대상에서는 물어볼 만한 게 그거밖에 없어요. 연구 대상은 전수조사는 힘듭니다. 시간과 비용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래서 대부분 표본조사 한다고. 표본조사에서는 반드시 표본의 대표성이 있어야 돼요. 근데 거기 대부분 이제 표본조사 할 때는 무작위로 1000명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 무작위라는 단어를 보는 순간 대표성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러면 대표성 확보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지역적으로 균형 있게 표본을 선정해야 되고, 성별 간의 균형 있게, 그 다음에 계층 간에도 균형 있게, 이런 식으로 이런 조건이 있어야만이 표본의 대표성이 확보되는 것이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고요. 12번. 미추진 설명으로 옳은 걸 찾으래요. 한번 읽어봐야겠네. 연구자 값은 행복감에 소득 수준과 물질주의 가치관이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고자. 독립변수가 뭐예요? 소득 수준과 물질주의 가치. 지금 이 출제자는요, 약간 문제를 지금까지 기존 문제와 다르게 냈어요. 기존의 문제는요, 앞에가 독립변수고 뒤에가 종속변수거든요. 근데 지금 행복감에 했단 말이에요. 행복감 2가 아니라고. 행복감에 소득 수준과 물질주의 가치관 2. 그러니까 소득 수준과 물질주의 가치관 2. 이것이 독립변수예요. 그리고 결과 그게 행복감. 즉 행복감이 종속변수가 되는 겁니다. 자, 이걸 연구하고자 전국의 30세 이상의 성인 중 1000명을 대상으로 30세 이상의 성인
중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다. 그러니까 표본조사네요. 분석 결과 삶에 대한 만족도는 월 평균 수입 정도와 정의 관계이지만, 이제 월 평균 수입은 숫자로 표시할 수 있는 거죠. 숫자로 표시할 수 있는 걸 이제 개념의 조작적 정의라고 표현하는 거잖아요. 월 평균 수입 가지고 이제 조작적 정의를 통해서 접근하고 있어요. 삶에서 돈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정도와는 마이너스 관계로 보였다. 연구자들은 중학교에서 학생들의 생활에 대해 참여 관찰을 실시한 결과 행복감이 높은 학생이 학교 생활에 더 열심히 참여하는 것을 발견하였다. 학생의 가계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학교 생활도 열심히 한다고 결론 지었다. 옳은 거 찾으래요. 1번. 값의 연구에서 기억은 종속변수. 기억은 종속변수. 이거 맞네요. 니은은 표본이며, 니은. 30세 이상의 성인. 표본이며, 전국에 30세 이상만 놓고 보니까 표본이라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비읍이 뭐예요? 어딨냐? 행복감이네. 행복감은 의뢰 연구에서 종속변수에 해당된다. 행복감이 높은 학생이, 자, 보세요. 실시한 결과, 행복감이 높은 학생이 학교 생활에 더 열심히 참여한다는 것을 발견했다. 그럼 행복감이 이건 독립변수가 되는 거죠. 저 위에는 행복감에라고 해서 에가 적혀 있지만 여기는 행복감이 이게 주어가 되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독립변수가 된다고. 그러니까 1번은 앞부분은 맞은데 뒷부분에 가서 틀렸어요. 종속변수가 아니라 독립변수입니다. 1번 땡. 2번 디귿 월평균 수입 리을 삶에서 돈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정도는 값의 연구에서 독립변수에 대한 조작적 정의이다. 맞죠? 소득수준과 물질주의 가치관 이것을 숫자로 표시할 수 있도록 조작적 정의한 거 아니냐? 한 거잖아요. 정도라는 게 숫자로 표시할 수 있는 정도를 나타내는 거겠죠. 2번이 맞네. 근데 양적 접근법 실증주의 연구에서는 이 개념의 조작적 정의는 반드시 거쳐야 할 단계입니다. 필수적인 단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2번이 맞고 나머지는 왜 틀렸는가 보자고요. 미음을 보니까 부의 관계를 보였대요. 미음이 삶에서 돈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정도와는 마이너스 관계를 보였다. 그러면 값의 가설은 검증이 실패한 건가요? 검증이 됐잖아요. 다만 검증이 되었는데 이게 수용되는 가설인지 기각되는 가설인지 그렇게 나눠지는 것이죠. 검증 실패했다가 아니라 검증은 된 겁니다. 3번도 틀렸고 4번 시옷은 학생의 가계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학교 생활도 열심히 한다고 결론 지었다. 연역적 연구를 통해 도출한 타당한 결론이다. 그 위에 관찰을 실시한 결과 행복감이 높은 학생이 학교 생활에 더 열심히 한 것을 발견하였다. 이건 자료 수집 결과죠. 자료 수집 결과를 가지고 결론을 내린 거죠. 그럼 이건 연역적이에요? 귀납적이에요? 귀납적이죠. 제가 이거 얘기 안 했던가? 사회현상 연구 방법, 사회문화 현상의 연구 방법 또는 탐구 방법이 했던 것 같은데 이론론이 있고 방법론적 이론론이 있고 방법론적 이원론이 있잖아요. 이론론을 뭐라고 하지 이걸? 실증적 연구, 양적 접근, 설명적 연구 다 같은 말이에요. 이원론은 방법론적 이원론은 해석적 연구, 질적 접근, 기술적 또는 서술적 연구 다 같은 말. 다 같은 말.
근데 얘는 연역적으로 접근한다. 얘는 귀납적으로 접근한다. 이렇게 결론 내렸잖아요. 이 결론이 나온 이유가 뭐냐면 연역적은 이론에서 출발하는 것이고 귀납적은 사실에서 출발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이론론은 여기 문제 제기가 있고 나서 바로 뭘 해요? 가설을 설정하거든. 이 가설은 어디에서 나온 거죠? 기존의 이론에서 나온 거잖아요. 가설 자체가 그러니까 이론이라고. 근데 검증이 안 된 이론일 뿐이야. 그래서 이 이론에서 출발하니까 이제 연역적인 접근이라고요. 그러면 가설의 설정된 이걸 검증하기 위해서 먼저 로드맵을 짜야 되잖아요.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게 바로 연구 설계란 말이에요. 연구 설계에 의해서 이제 자료 수집 방법, 통계 처리하고 나서 가설이 검증되면 비로소 결론이 도출이 되고 이걸 바탕으로 해서 대책을 마련하는 거잖아요. 근데 얘는 이원론, 해석적 연구는 문제 제기 그대로 해요. 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가설을 설정할 수가 없다고. 왜? 이건 인간의 내면 세계를 연구하는 것이니까 통계 처리할 수도 없고 10길 물속을 알아도 한 개 사람 물속 알 수 없다는 그 논리잖아요. 이거 하고 자료 수집하고 가설 검증 없고 결론 내려. 근데 이때 결론은 일반화 가능하죠? 근데 이때 결론은 일반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일반화 안 되니까 대책도 필요 없다고 얘기는. 그리고 그래서 이제 이론에 출발했으니까 연역적이야. 근데 여기에서는 가설이 없기 때문에 귀납적인 거예요. 근데 공통적으로 이 자료를 수집해가지고 결론을 내릴 때, 여기 자료 수집하잖아요.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잖아.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단계는 다 이게 귀납적이라고. 이건 귀납적이야. 그래서 제가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방법론적 이론론, 즉 실증력 연구는 연역적 접근법과 귀납적 접근법을 모두 활용한다 하면 맞는 얘기야. 방법론 이론론은 연역적 접근법과 귀납적 접근법을 모두 활용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원론, 즉 해석적 연구는 귀납적 접근법은 활용되지만 연역적 접근할 수 없다니까. 왜냐면 이건 이론으로 도출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것은 느낀 것을 서술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됐죠? 둘 다 공통점. 과학적이다, 아니다? 과학적이다. 과학적이다 얘기를 말을 바꿔봐. 경험적이다. 이게 수능에서 나오는 게 많이 틀렸다고. 이론론은 경험적이지만 이원론은 경험적이지 아니하다. 이거 틀린 거야. 둘 다 현상을 연구하는 거잖아요. 현상 자체가 과학적이고 경험적인 거라고. 감각적인 것이기도 하고. 됐죠? 헷갈리지 마세요. 자, 그래서 12번에 마지막 시옷은 결론을 내린 건데 그 결론이 자료 수집을 바탕으로 해서 결론을 내린 것이니까 이건 연역적이 아니라 귀납적이라고 해야 돼요. 하나하나의 개별적인 사실을 가지고 결론을 맺은 것이니까 귀납적으로 이렇게 해야 맞아. 넘어갑니다. 13번. 1탄이 또 나왔네. 자, 1탄. 보는 거 고르래요. 어떤 사회에서 특정 목표가 모두 강조되지만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접근 기회는 자발적으로 주어진다. 1탄은 문화적으로 정의된 열망과 사회적으로 구조화된 수단 사이의 격차로 인해 발생한다. 머튼의 아노미입니다. 머튼의 아노미. 사회 집단은 그들이 만든 규칙을 위반하는 것을 일탈이라고 보고 이 규칙을 상대적으로 다르게 적응하여 일탈자를 만들어낸다. 일탈은 행위에 속성이 있는 게 아니라 규칙과 위반자에게 작용한 결과이다. 낙인 이론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럼 답은 보나마나 차별적 교제론일 거예요. 사회구조는 사람들이 상호작용을 하는
조건을 형성해 주지만 그 자체가 일탈 행동을 유발하는 것은 아니다. 일탈 행동은 서로 다른 사람과의 친밀한 상호작용을 통해 동기, 기술, 법에 대한 태도 등을 습득하면서 발생한다. 학습 이론이죠. 학습 이론, 즉 차별적 교제론입니다. 옳은 걸 찾으래요. 1번. 가는 머튼의 아노미는 일탈 행동의 해결 방법으로 일탈 규정에 대한 신중한 접근을 강조한다. 땡. 일탈 규정에 대한 신중한 접근, 낙인 이론의 대책입니다. 1번은 낙인 이론이니까 나라고 해야 돼. 1번은 가가 아니라 나라고 해야 되고요. 2번. 나다는 가와 달리 타인들과의 상호작용이 일탈 발생 과정에 미치는 영향을 중시한다. 낙인 이론. 다 차별적 규정. 이거 다 상호작용과 관련된 거잖아요. 맞네? 정답 2번입니다. 3번은 어디가 틀렸을까요? 일탈 행동의 방법으로 일탈자에 대한 사회 통제와 규제 강화 방안의 마련을 강조한다. 이건 뒤루케미 아노미죠? 3번은 뒤루케미 아노미에 대한 대책이니까 가나다 아무것과 상관이 없어요. 가나다와는 전혀 무관하고요. 4번. 일탈 행동의 원인을 차별적 제재에서 아까 제가 그 수능에 출제됐던 사례 똑같이 과자를 훔쳤는데 흑인에 대한 제재하고 백인에 대한 제재가 달랐잖아요. 여기서 낙인 찍히는 거라고. 이건 낙인 이론과 관계되니까 나라고 해야겠죠. 나. 차별적 제재 나오면 낙인 이론 이렇게 연결을 시키세요. 14번 표는 A, B의 세대 간 이동. 세대 간이니까 부모, 자녀 간 이동이겠죠. 옳은 분석을 분석하라고 했는데 우리 시험은 하나만 가지고 출제할 거예요. 수능에서는 A사회, B사회 했지만 우리 시험은 이게 두 개 하면 시간 너무 많이 걸려서 아마 하나만 가지고 출제할 거라고. 자, A사회만, A사회. 이 도표 분석할 능력만 갖추면 어떻게 출제되더라도 이 도표만 분석할 수 있으면 다 맞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시험에서는 이 도표 문제가 나오더라도 이건 점수 주는 문제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시간만 조금 많이 걸릴 수 있겠지. 그러니까 쉬운 문제를 조금 빨리 풀고 여유를 가지고. 자, 이 표 여러 번 얘기했었죠. 자, 여기가 부모네. 그리고 여기가 자녀니까 여기 가운데가 세습이죠. 네? 세대 세습이고 부모 쪽이 상승 이동이죠. 자녀 쪽이 하강 이동이고요. 자녀 쪽이 하강 이동이고. 그렇게 하면 이제 여기 이제 뭐가 나타나겠지. 자녀 세대, 이게 부모 세대 상중하, 자녀 세대 상중하. 여기서 핵심은 중층을 잘 비교할 줄 알아야 된다. 이렇게 공부했잖아요. 자, 그러면 세습, 자, A 사이부터 보세요. 5, 32. 5, 32니까. 세습은 37이네. 그러니까 사회 이동이 더 많다는 얘기겠죠. 100% 중에 나머지는 이제 사회 이동이겠지. 근데 지금 상승 이동이 12, 5, 18이래. 12, 5, 18. 이게 상승 이동이에요. 35네. 35가 상승 이동. 그럼 이제 나머지가 이제 하강 이동이 있지. 16, 4, 8. 16, 4, 8. 28이네. 이거라고. 끝났잖아. 여기도 마찬가지겠지, 이제. 여기도. 세습이 얼마예요? 15, 20, 이거 더 많네. 15, 28, 20이니까, 와, 48. 53이죠? 63인가? 64. 그러니까, 세습이 더 많아요. 이 동네보다, A 동네보다, B 동네가 한 번 금수저는 영원한 금수저. 이게 많다는 얘기야. 이게 비교적 이게 폐쇄적이고, 이거는 개방적이지. 이건 많이 개방적, 이건 덜 개방적,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상승 이동은 13, 28, 13, 28. 이렇게 되죠. 그러면 이제 여기 나올 것이고, 2, 1, 2. 얼마 안 되네, 이거. 여기 나오겠지.
이 계산 돼 있어, 안 돼? 아, 됐네. 돼 있네, 당연히. 여기 50, 여기 64. 그러니까 자녀 세대가 더 안정적이죠, 여기. 여기는 부모 세대가 31, 자녀 세대가 50. 아, 여기도 자녀 세대가 더 높기 때문에 더 안정적이네요. 사회 구조가. 자, 이 정도만 하고, 이제 하나씩 따져보자고요. 1번. A 사회에서 부모가 중충인 사람 중 세대 간 계층이 고착화된 비율. 여기서 풀어봤던 것 같다. 부모가 중충인 사람이니까, 여기 있네. 부모가 중층인 사람 중 세대 간 계층이 고착화된 비율. 50분의 30이잖아요. 만약에 전체라고 한다면 100분의 30이죠. 자녀 세대 중 한다면 64분의 30인 거고요. 요것만 구분할 줄 알면 돼요. 1번 맞아 틀려? 맞아요. 1번 끝. 자, 나머지 이제 복습해 보자고요. B사회에서 빈곤이 대물림된 사회는 전체의 몇 프로? 그러니까 빈곤의 대물림이니까 20이네. 100 중에 20. 만약에 부모 세대 중에 했다면 이거 얼마야? 51분의 20이고 자녀 세대에 대한 했다면 23분의 20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것만 착각하지 않으면 어떤 문제는 다 풀어나갈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3번은 폐쇄적 계층 구조가 개방적 계층으로 바뀌었다가 아니라 모든 사회가 다 개방사회예요. 지금 부모 세대하고 자녀 세대 바뀌어졌잖아. 다만 할아버지 세대가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이걸 조금 난이도를 높이면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부모 세대는 폐쇄적이나 자녀 세대는 개방적이다 이렇게 하면 맞아요, 틀려요? 자녀 세대가 개방적이라는 건 맞죠? 근데 부모 세대는 개방적이다 폐쇄적이다 얘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몰라요. 왜? 아버지 즉 할아버지 세대가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이건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수능에서 이렇게 문제 냈을 때 많이 틀렸다니까. 할아버지 세대, 아버지 세대, 그 다음에 본인 세대. 가지고 거주지에서 농촌, 아버지는 농촌에서 도시, 본인은 도시에서 또 한번 이사를 갔는가 봐. 너무 복잡하게 없이 도시 하고 직업이 농사에서 자영업, 그다음에 본인은 도시에서 학생이었는데 공무원. 이 표를 주고요. 이제 맞는 걸 골라라, 틀리는 걸 골라라 이렇게 했는데 이게 정답이었어요. 뭐가 정답? 틀리는 거 고르라고 했어요. 할아버지는 여기 이제 이 표는 안 나와 있어요. 여기는 좀 풀이를 하기 위해서 문제 풀이를 하기 위해서 소개하는 겁니다. 할아버지 세대는 세대 간 이동 있나요? 세대 간 이동 있어요, 없어요? 할아버지 세대. 세대 간 이동 몰라요? 왜 몰라요? 할아버지의 할아버지 증조부의 직업이 나와야 돼. 그런데 이제 선지에 얘기 나왔다고. 할아버지 세대는 세대 간 이동이 없다 그랬어. 이게 틀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학생이 와서 질문하는 거. 아, 할아버지 농사 졌으면 증조부도 농사 졌겠죠? 막 따지는 거야. 그게 어디 나왔냐? 아, 당연한 거 아니에요? 막 이래. 그리고 너 혼자 당연한 거고, 안 나와 있잖아. 증조부는 대감님일 수도 있다고. 네? 이게 안 나와 있어요. 확대 해석하지 말라고. 사회문화가 그래서 어려운 거야. 막 상상의 나를 펴. 그럼 다 정답이야. 상상의 나를 피면. 그러니까 세대 간 이동은 없다가 아니라 알 수 없다라고 해봤다니까. 자, 그러면 아버지 세대 간 이동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 농사에서 자영업. 할아버지는 농사 짓는데 아버지는 자영업이니까 세대간 이동 있잖아. 세대 내 이동 있어요, 없어요? 세대 내 이동 있잖아. 그러면 자, 이제 다시 할아버지로 가서 할아버지는 세대 간 이동은 몰라요? 세대 내 이동은 있어, 없어? 없어. 이건 맞잖아. 농사만 짓잖아. 그러니까 세대 내 이동은 없는 거예요. 세대 간 이동은 모르고. 그죠? 그럼 본인은 세대 간 이동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 아빠 세대하고 다르잖아. 지금. 세대 내 이동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 그래서 요거 축제했을 때 많이 들었다니까? 건너 짚지 마세요. 옛날 동경사 했으니까 할아버지 농사 졌으면 우리도 다 농사 졌겠지? 아니라니까. 건달일 수도 있잖아, 할아버지가. 농사 안 짓고 건달하다가. 증조 할아버지는 건달, 할아버지는 농사. 이렇게 하면 세대 간이동 있는 거라고요. 이런 거 조심해야 돼요. 우리 공무원 임용시험에서 좀 엉뚱하게 이런 문제 낼 수도 있단 말이에요. 수능에서도 나왔고. 넘어갈게요. 15번. 이제 경제 문제네. 15번까지만 하고 잠깐 쉴게요. 15번. 가나는 각각 서로 다른 두 재화의 시장 상황을 나타내는 건데 옳은 걸 고르래요. 가번. 수요 곡선은 A점과 C점을 통과한다. 그러면 자, 이것도 거기다 그리면서 해야 되는데 수요 법칙이 적용이 안 되네. 수평선으로 나오잖아요, 수요 곡선이. 그러니까 이거 완전 탄력이야, 완전 비탄력이야? 완전 탄력적인 경우란 말이에요. 자, 지금 이게 가나 그려 나왔네. 자, 가부터 그리면 가는 수요 곡선이 A점과 C점이니까 A점, C점이니까 이거라고. 수요 곡선이 완전 탄력적이라고. 완전 탄력. 그 다음에 공급 곡선은 B점에서 시장 균형이 이룰 때. 공급 곡선은 공급 법칙에 따른다고 했고, B점에서 여기가 A, B, C인데, B점에서 공급 곡선이 이렇게 가야겠지. 그래야 여기서 균형이 이루어지겠죠? 이퀄. 이렇게 되겠지? 그러니까 결국은 가격은 변하지 않네. 그러죠? 공급 곡선이 변하더라도 아무리 변해도 프라이스는 고정되어 있다고. 그럼 뭐만 변하는 거야, 이제? 거래량만 이제 변화가 있겠지. 이게 가야, 가. 나는 수요는 수요 법칙에 따르고, 수요 법칙 따르는 생각이 수요 법칙 이거야. 우하야. 공급은 BD점을 거는데, BD니까 이거네. 이게 공급 곡선인데, D점에서 균형을 이룬대. 여기가 D점이죠. D점에서 이퀄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그 위에 B가 있고요. 그럼 여기서는 뭐가 고정이 된 거야, 나에서는? 수량이, 거래량이 고정이 된 거지. 거래량이 고정이 되고, 이제 가격이 변하겠네. 가격만 움직이겠지. 자, 그러면 1번. 가에서 공급자 수가 증가하면 공급이 증가하겠지. 그럼 균형점 오른쪽으로 이동한다. 맞나요? 가에서 공급이 증가하니까 S 다시 이렇게 되겠지? 오른쪽으로 이동한다. 맞잖아요. 정답이네. 정답. 자, 나머지 공급거래. 왜 틀렸을까? 2번. 가에서 생산 요소 가격이 상승하더라도 생산 요소 가격이 상승하면 공급이 감소합니다. 자, 공급이 감소하면 공급 곡선이 왼쪽으로 갑니다. 이게 두 번째 거야. 그럼 균형점은 가격은 고정된 상태에서 거래량만 줄어드네. 균형점 변하지 않는다. 변하잖아요. 가격은 고정되어 있지만 이 점에서 이쪽으로 가니까 수량만 변해. 거래량만 변해. 그 다음에 3번. 나에서 보완제 가격이 상승하면 나 재화의 수요는 어떻게 되죠?
보완제는 반대로 움직이죠. 보완제 가격이 올라갔으니까 나제와는 수요가 감소한다고. 수요가 감소하면 여기 있네. 수요 곡선이 왼쪽으로 가겠죠? 수요 곡선이 왼쪽으로 간다고. 그럼 균형점 1이 가잖아. 그러면 원래 그다음 판매액은 증가한다 그랬잖아요. 원래 판매액은 요만큼이었을 거 아니야. 근데 균형점 1이 가니까 판매액은 이렇게 되잖아. 이거 많아져요, 적어져요? 적어지잖아. 가격 곱하기 거래량이 판매액이니까. 판매액은 감소한다 라고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4번. 나에서 대체 가격이 상승하면, 이번에는 대체재 가격이 상승했다고 했으니까, 나 재화의 수요는 증가하겠지. 대체재는 같은 방법. 그럼 수요가 증가하면 이렇게 가겠지. 그럼 균형점 1이 가니까, 가격은 오르지만, 거래량은 고정돼 있어요. 균형점은 오른쪽으로 이동한다. 아니야. 균형점은 위로 가는 거야. 균형점 위로 가는 것이지, 오른쪽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됐지요? 잠깐 쉬었다가 16번부터 할게요.